2025년 8월, 역사는 이날을 총성 없는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미국이 달러와 관세를 무기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날이었죠. 모두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 예언했던 단 하나의 나라. 하지만 그 나라는 전쟁에 참전하는 대신 아예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었고 군대로 점령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낡은 워싱턴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그 나라의 규칙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의 개막을 알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블랙우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제 조국인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동맹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동맹이란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질서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 중 하나였어요. 한때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정을 유지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동맹 관계였습니다. 제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첫 발령을 받았던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성장을 지켜봐 왔어요.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현대와 기아가 미국 도로를 누비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하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시장이 없었다면,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워싱턴 정가의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무려 13%에 달하는 나라였고, 연간 7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고, 이는 연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단 한 장의 보고서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는데, 2025년 워싱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에서는 외신이 타전한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0개국의 15% 관세, 반도체와 의약품 추가 관세 예고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을 무기로 동맹국들의 경제 생명선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특히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경제적 대재앙을 예고하는 소식이었는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연간 매출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격하는 것과 같았어요. 의약품 관세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관세 폭탄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상황실 내부는 깊은 관심과 신중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의 막강한 실세인 마커스 스펜서 의원은 평소에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심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 벤더빌트사의 최고 경영자인 콜레드 벤더빌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를 보이며 동료들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스펜서 의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한국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밴더빌트 최고 경영자 역시 침착하게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재정립할 기회라고 덧붙였어요. 두 사람의 논리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는 버틸 수 없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없으면 한국의 국방은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수십 년간 워싱턴을 지배해온 움직일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 속에서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는데, 한국이 이 전례 없는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40%가 넘는 상황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이런 관세 장벽이 세워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어요. 결국 얼마를 더 내고 어떤 시장을 더 내어주며 타협을 선언할 것인가, 남은 것은 협상의 시기와 조건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내에는 한국 정부에서 긴급 특사를 파견하거나 최소한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개인 단말기로 믿을 수 없는 보고서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주한미국 대사관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및 금융시장, 특이 동향 없음. 평소와 같은 상태 유지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스템 오류이거나 현지 직원의 보고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즉시 주한미국 대사관에 몇 차례 더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자들이 몰려들거나 정부 관계자들의 긴급 움직임은 없는지,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한 징후는 없는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심지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주식시장마저도 그 어떤 패닉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는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다루는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톤이 전혀 다급하거나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한국이 이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어요. 마커스 스펜서 의원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곧 한국의 항복 문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뤄온 외교 방정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전문가들이 승리를 예감하며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저 혼자만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마주한 듯한 서늘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예측된 듯한 침묵이 계속되자 워싱턴의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서서히 의문과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초조해진 것은 오히려 미국 쪽이었어요. 마커스 스펜서 의원은 연일 언론에 나와 한국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대신 당혹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며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국가안보실의 한지원 정책실장과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한지원 실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에서 줄곧 미국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미국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깊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협상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백악관 화상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지원 실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표정이었는데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중대한 순간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업무 회의와 다름없다는 듯한 여유로움을 보였어요. 저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이 제시한 관세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손실,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 상실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한지원 실장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설명이 끝나기를 차분하게 기다렸다는 듯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한지원 실장은 유창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제시할 때마다 한국어로 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그의 손짓은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예의를 지키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해둔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의 허점과 국제법적인 문제점들을 차례대로 짚어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그의 논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제시한 대안 분석이었는데 한지원 실장은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결국 미국 경제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적 파트너십의 가치까지 세세하게 제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한지원 실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인공지능과 국방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의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애원이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논리로 무장한 차가운 현실 분석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 앞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지원 실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일방적인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신 상호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한지원 실장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한국은 언제든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기존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자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 제 조력자인 최고의 분석가 카타리나 리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카타리나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경제 동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우리 앞에 여러 보고서를 펼쳐놓았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최근 몇 달간 미국의 부품 대신 한국의 대체 부품을 수입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자료였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었어요.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은 중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9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었어요.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비밀리에 통화 스와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영국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국가들과 구축한 경제 네트워크의 규모와 깊이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량이 급증했고 인도와 중동 국가들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의 건설 기업들과 조선업체들이 중동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조용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놓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과 중국의 비교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시끄럽게 저항하고 맞대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기술력에서도 신뢰도에서도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 벽은 단순한 자존심이나 버티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실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워싱턴에 앉아 서류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성벽의 실체를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는 지적인 호기심이 제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 전 며칠간 저는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했고 한국의 경제지표,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만큼은 하얀 도화지처럼 비워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지만 투명한 마음으로 한국의 실체를 직시해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담백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또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름날이라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도심의 야경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형형색색으로 비춰지는 분수들과 조명들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감상에 젖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쟁 위기 국가라고 생각해왔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여유로운 풍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간단하게 짐을 풀고 잠을 청한 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가안보실 청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그 계산된 침묵의 근원, 한지원 실장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저를 맞이한 한지원 실장의 모습은 화상화면으로 보던 것과 똑같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논리와 데이터를 동원해 다시 한번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 실장은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단단하면서 확신에 찬 표정과 목소리에 울림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예의를 지키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으러 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언제나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였지만 그 예의 속에 담긴 확고한 의지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 미국의 힘, 워싱턴의 논리가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미지의 땅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미지의 땅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을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지원 실장은 제게 한국의 진짜 힘을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저를 경기도의 한 육군 과학화 훈련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육군의 전설적인 전술가로 알려진 강태준 대령이었습니다. 강태준 대령은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국가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로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것들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독자 기술로서 개발 예정인 것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령의 안내로 들어선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모든 지형과 기후가 실시간 데이터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미연합 가상 워게임이었어요. 미군의 최정예 스트라이커 여단과 한국군의 기계화 보병 사단이 맞붙는 시뮬레이션이었죠. 저는 당연히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장비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전장에서 검증된 교범은 완벽 그 자체라고 믿었지만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지 단 20분 만에 미군 여단은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산악지형의 샛길로 기갑부대를 우회시켰고 동해안의 기상 악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해 공중 지원을 무력화시켰어요. 심지어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을 벌떼처럼 날려보내 우리의 통신망을 마비시킨 뒤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강태준 대령은 충격에 빠진 저에게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미군의 교범은 평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한반도의 70%는 산악지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교범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의 모습대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 대령은 저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 연구소로 이끌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정보기술 기업의 연구소 같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연구소의 젊은 기술자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차세대 인공지능 전투 지휘 통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던 슈퍼컴퓨터급의 연산 장비를 자체 개발한 양자, 암호 기술과 반도체 칩으로 구현해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신형 레이더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의 정밀 타격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허세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만약 미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전 세계의 기술을 팔기 위해 돈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 한탄했어요. 우리는 항상 기술을 상품으로만 생각해왔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술력, 바로 그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힘을 조용히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원들의 빛나는 눈빛 앞에서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이 쌓아올린 오만한 편견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의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한 명의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다음에 웃으며 다시 보자는 따뜻한 인사를 받았어요. 제 손에는 한국의 경이로운 현실이 담긴 데이터와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진실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사명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 미국이 큰일 나게 될 것이라는 긴급한 경고였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저를 지지하는 유일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의 오랜 멘토인 엘리어트 벤스와 최고의 분석가 카타리나 리드였어요. 카타리나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추가 데이터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어트 벤스는 저에게 다가올 정치적 공격을 예상하며 이 싸움이 논리의 영역을 넘어 신념의 영역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의 눈빛은 저에게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백악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공개 전략회의실에 대통령을 포함한 수뇌부와 상급자들, 그리고 국가안보의 절대적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제 반대편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띤 마커스 스펜서 의원과 콜레드 벤더빌트 최고 경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너무도 대단해서 참석자들의 입이 떡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미군 교범을 무력화시키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영상,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나타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장난치지 말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실력의 10분의 1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요. 만약 100%를 보여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바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독립적인 파트너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압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마커스 스펜서 의원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으로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해왔고 실제로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참교육을 했어요. 콜레드 벤더빌트는 제가 미국의 위대한 방위 산업체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과 배신이라는 교묘한 프레임으로 저를 코너에 몰아세우려 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들의 방식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어요. 진정한 애국이란 낡은 편견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를 정확히 읽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몇몇 참석자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척,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척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깊은 여운을 남기며 회의는 마무리되었어요. 며칠 뒤 엘리어트 벤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보고서와 데이터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저의 신념이 결국 워싱턴의 가장 높은 곳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추가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기존의 요구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커스 스펜서와 콜레드 벤더빌트의 입지는 순식간에 좁아졌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들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침내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고요한 회담장에서 한국 측 대표단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띤 한지원 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의 심리전도 날 선 대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양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하나씩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 개발,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미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해상 운송망 구축, 그리고 양국의 우주 기술을 통합한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협력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시하는 모든 협력안이 상호 대등한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지원 실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지원 실장은 제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악수의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낡은 시대의 독선적인 방식이 새로운 시대의 존중과 실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인 미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조국이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머나먼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더욱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희망이 샘솟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협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나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상의 규칙들이 있었죠. 힘이 센 나라가 목소리가 크고 작은 나라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낡은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거대하게 성장했는지, 깨닫지 못한 한 나라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큰 영토나 많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서늘할 정도로 침착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끝이 났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 나라의 품격과 실력이 낡은 세계의 질서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세계의사회도 주목하게 된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의료의 경계와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무서운 병으로 직면한 절망적 상황에서 한 가족이 선택한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난리난 경쟁력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때로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된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브루클라인의 리틀 브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샤라고 합니다. 남편 킹스턴과 함께 5년간의 힘겨운 난임 시술 끝에 얻은 소중한 딸 설리반과 비콘 스트리트에서 살고 있어요. 킹스턴은 저희 카페의 수석 바리스타이자 운영자로 커피 맛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한 시간과 온도로 최상의 커피를 내리는데 온 정성을 쏟으며 저희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의 경험을 선사하죠. 설리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수없이 많은 시술 실패를 겪으며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도에서 임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운명의 반짝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았죠.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임신 테스트 결과를 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간호사가 결과지를 건네며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병원 복도에서 킹스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카페의 모든 일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만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반복되던 실패와 좌절, 그 끝없는 기다림이 드디어 찬란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찰스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설리반으로 정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축복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설리반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저희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설리반의 사랑스러움에 푹 빠져 있었죠. 제가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킹스턴은 설리반을 카페 구석에 마련한 작은 놀이 공간에서 돌보며 때로는 딸에게 우유 거품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는 놀이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리반이 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설리반이 평소보다 조금 덜 뛰어노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활발했던 아이가 자주 피곤해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엉덩이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은 엄마, 여기가 너무 아파요라며 오른쪽 엉덩이를 자주 만졌고 처음에는 성장통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차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롱우드 애비뉴의 보스턴 어린이병원을 찾았는데 초기 검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의사는 가벼운 성장통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설리반의 통증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점점 심해져 갔어요. 킹스턴은 설리반이 아파할 때마다 그의 특별한 아픔, 쫓아내기 댄스를 추며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려 했죠. 우리 설리가 웃으면 아픔이 도망간대. 자, 아빠랑 같이 웃어볼까? 하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설리반의 병실을 돌아다녔어요. 설리반이 킥킥대며 웃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희망의 별빛이 반짝였지만 그 별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설리반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아이가 잠든 척할 때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킹스턴 역시 설리반 앞에서는 우리 공주님 곧 나을 거야 라고 씩씩하게 말하면서도 카페 창고에서 혼자 커피 원두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숨겨진 엄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성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더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킹스턴은 카페 운영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오전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추가 근무까지 시작했습니다. 우리 설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킹스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커피 향이 아닌 고된 노동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며 우리 가족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잠정적으로 닫고 설리반의 간호에 매달렸어요. 마침내 존스 홉킨스에서 받은 고해상도 정밀 MRI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 설리반의 골반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유익육종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유익육종은 뼈나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소아암이라고 해요. 주로 골반, 다리, 팔 등에서 발생하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리반의 진짜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의사는 설리반의 종양이 주요 신경과 혈관을 감싸고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더구나 이미 주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라 항암 치료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소아종양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치료 비용이 최소 150만 달러 이상 들 것이며 성공 가능성은 20% 미만입니다. 게다가 치료 과정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설리반에게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정도예요. 이 시간을 설리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에서 모든 색채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킹스턴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라며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답은 변함이 없었죠.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시련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어요. 6살배기 우리 딸의 남은 생이 6개월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설리반의 침대 곁을 지키며 기도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킹스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밝은 척하려 애썼지만 퇴근 후 비콘 스트리트 주차장의 차 안에서 혼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매일 밤 설리반이 잠든 후 수면제의 유혹을 뿌리치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정보를 검색하던 중 먼저 미국 내 다른 유명 병원들, 그 다음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살펴봤지만 모두 비슷한 의견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절망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아암 환자 온라인 모임에서 한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유잉 6종 말기 판정을 받은 8살 소녀가 한국에서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밤새 한국의 의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다잡으면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러 사진들과 의료 기록들,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의 동영상까지 둘러보면서 이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킹스턴은 카페를 닫고 제 옆에 앉아 함께 정보를 검색했는데 우리는 동시에 경악했어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암센터는 유잉 6종 치료에서 난리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그들이 개발한 맞춤형 치료 방법은 네이처 메디신, 란셋 온콜로지와 같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도 여러 차례 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스턴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통계 자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욱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료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가치를 두고 AI 기반 정밀 의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IBM 왓슨을 뛰어넘는 자체 AI 의료 시스템을 개발했고 로봇 수술 성공률은 미국보다 15% 이상 높았어요. 소아암 치료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 그것은 우리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킹스턴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킹스턴과 의논 후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설리반의 MRI 영상과 함께 증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는데 이길 아침 9시 한국 시간 밤 10시에 화상 진료를 잡아주었고 국제진료센터의 매끄러운 소통의 첫인상부터 신뢰가 갔어요. 화상진료에서 만난 한 교수님은 30분 넘게 설리반의 MRI 영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고 미국의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며 넘겼던 부분들을 한 교수님은 상세히 분석해 주셨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조직 침범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시며 70% 이상의 치료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상 치료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상 통화가 끝나자 킹스턴과 저는 두 손을 맞잡고 흐느꼈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론토에 살고 있는 제 언니 캐롤이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아직 한국 치료 얘기를 꺼내기도 전이었는데 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언니는 적금을 다 깨서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캐나다에서 식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부도 흔쾌히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매장에서 한국 식품 수입하는 파트너가 있어 서울에 도착하면 그 친구가 도움을 줄 거야. 걱정 말고 준비해. 그렇게 가족들의 정성이 모여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설리반의 컨디션이 비행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요.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까지 10시간 넘는 긴 여정이 부담스러웠지만 생각보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편안한 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도 설리반을 위해 조용히 해주셨고 비행기 통로 쪽 좌석을 양보해주신 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몰랐던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의 그 속에 숨겨진 배려심이 이미 비행기 안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설리반은 제 예상보다 훨씬 용감했고 긴 비행 시간 내내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에 두 번 놀랐습니다. 공항에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코디네이터가 휠체어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친 모습의 설리반을 위해 담요는 물론 작은 목베개와 따뜻한 물까지 준비해온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킹스턴도 감동한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배려들이 환자를 대하는 그들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설리반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한국의 풍경이 마치 우리 가족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여정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부터 달랐는데 미국의 병원들이 오래된 건물의 깊은 중압감이 느껴졌다면 서울대병원은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을 보는 듯했습니다. 로비의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들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듯했으며 병원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환자 중심의 설계가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접수부터 놀라웠는데 미국에서는 보험 서류며 각종 행정 처리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서는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직원들은 우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재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설리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들의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아암 병동으로 가는 길에 만난 광경은 더욱 놀라웠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표정이 미국과는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이곳에서는 희망과 밝은 미소로 가득했죠. 같은 병동에서 치료받는 미국인 가족들도 이곳은 마치 치료센터가 아닌 치유의 공간 같다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한국 의료의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검사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검사실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죠.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환자, 치료에 대한 전혀 다른 양상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옆에서 검사받던 유럽에서 온 의료진들도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견학 온 것이라고 해요. 한 교수님은 설리반의 종양을 AI 기반 정밀 영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미국의 MRI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전이 부위까지 발견되었고 3D로 재구성된 종양 지도는 마치 실제 장기를 보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짧은 면담 시간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죠. 하지만 한 교수님은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어요. 치료 계획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표적 항암제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고 5차례의 고강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치료법이었죠. 우리처럼 희망을 찾아 한국을 찾은 전 세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에서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지만 곧 설리반에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극심한 구토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로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체중은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씩씩하던 우리 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몰랐던 고통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지만 킹스턴과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24시간 집중 케어였는데 고열로 떨고 있을 때면 수시로 찾아와 체온을 확인하고 구토가 심할 때면 수액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었어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만 회진하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환자 중심의 케어 철학이 느껴졌어요. 한국 간호사분들은 설리반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한국 동요로 기분을 전환시켜 주었으며 한밤중에도 설리반이 깨어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달래주셨습니다. 때로는 작은 간식을 몰래 숨겨두고 가시기도 했죠. 이런 섬세한 보살핌은 미국의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항암 치료 중반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설리반이 갑자기 폐혈증 증상을 보인 거예요. 순식간에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여기서는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대응 시스템에 킹스턴과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웠지만 한국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었고 3개월이 지난 후 중간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80%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의료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치료 효과가 확인되자 마침내 수술일이 잡혔습니다. 한 교수님은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해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종양이 위치한 곳이 너무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고난도 수술을 가능케 하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연구 정신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수술실은 제가 알던 수술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벽면에는 수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3D 영상이 펼쳐져 있었고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0.1 단위로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수술실이 기본적인 장비들만 갖추고 있었다면 이곳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료 환경이었어요. 수술 전날 의료진들은 3D 프린팅된 모형으로 설리반의 종양 위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흑백의 MRI 사진으로만 설명하며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존스 홉킨스의 의사가 이 위치의 종양 수술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말이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믿음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밝았고 14시간의 긴 수술 동안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실시간으로 수술 진행 상황이 전달되었으며 간호사들은 1시간마다 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막연한 불안감 속에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술이 10시간을 넘어서자 초조함이 밀려왔는데 킹스턴은 계속해서 시계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마침내 14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교수님의 옅은 미소에서 확신이 보였는데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모든 주요 신경과 혈관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의 의료진이 수술은 자살 행위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것은 수술 후 회복 속도였습니다. 10일 만에 설리반은 보행 연습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개발된 정밀 방사선 치료로 재발 방지에도 들어갔어요. 방사선 치료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자고 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안전하게 진행되었어요.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치료실에는 최신 재활 장비들이 가득했고 치료사들은 설리반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미국에서처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긍정적인 말로 설리반을 격려했습니다. 이곳에선 가능성이라는 빛이 어두운 진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1달 반 만에 설리반은 혼자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뗐을 때 병실의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한다면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는 한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의사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자신의 2발로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킹스턴과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이제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진정한 치유와 재생의 가능성이었어요. 미국의 병원들이 포기했던 우리 딸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이곳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가슴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수술 후 1년간의 회복기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한 교수님께서 면역력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이라 망설여졌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때의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서울대병원의 소아병동은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닌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웃음 치료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마술사와 클라운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공연에 설리반은 통증도 잊은 듯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요일의 예술 치료 시간에서는 미술과 음악 활동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설리반이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에 킹스턴과 저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은 서울 나들이를 했는데요. 서울은 글로벌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의 전통 공예부터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한국의 다양한 매력은 설리반의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설리반의 입맛과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병원 영양사 선생님께서 설리반의 상태에 맞춘 한식 식단을 짜주셨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에서는 항상 거부하던 채소도 된장찌개와 함께라면 잘 먹었다는 거죠.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먹어야 했던 미국 병원 음식과는 달리 한식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식문화에는 치유와 건강을 위한 오랜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의료진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는데 한 교수님은 매주 회진 때마다 설리반의 이름을 한국어로 불러주셨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산토끼와 둥글게 같은 한국 동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했던 것과 달리 이곳의 모든 분들은 우리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치료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설리반은 이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할 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정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기검진 날 한 교수님은 설리반의 상태가 거의 완치에 가깝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전해주셨어요. 1년 반 넘게 치료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재발 징후도 없었고 면역 수치도 정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얀 A 사용지에 정성스러운 롤링페이퍼를 써주셨어요. 종이 한 장이라는 소박함 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물씬 묻어났습니다. 설리반, 우리 멋진 공주님, 건강하게 자라서 꼭 다시 놀러와요라는 문장에서 한국인 특유의 진심 어린 감성이 느껴졌어요. 한 교수님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개인 연락처도 남겨주셨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아쉬웠어요. 설리반은 차창밖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담았고 저는 이 도시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치료 경험은 CNN 의료 특집에서 다뤄졌는데요. 미국의 의료진들은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통합적 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리반의 사례는 미국 소아암 학회에서도 혁신적 치료의 성공 사례로 발표되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한 교수님과 화상으로 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담당 의사도 한국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며 설리반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의 시간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